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교시까지 우리 관세사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무역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소 필기도 많고, 사실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2차까지 치러야 하는, 자, 그런 좀 어려운 시험이긴 한데요.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네, 여러분. 자, 힘든 공부이지만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는 그 결의가 실제 결과물, 성과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자, 정진하시고요. 자, 힘차게 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3교시에는요. 그 무역영어 이제 교재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영어에 대한 이해를 지금 이해 파트 1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무역영어란 어떤 것이다? 자,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영어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표준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역 서류에서 송장이라든가, 신용장이라든가, BL 같은 것들이 어떤 정형화된 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준적이고 문어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또, 상거래 전문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고, 특히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역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 무역영어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8페이지에 두 번째 목차. 무역영어의 구성은 세 가지다. 뭐다? 첫 번째 통신문, 두 번째 무역 서류, 세 번째 법리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무역영어는 이렇게 무역서신, 서신이 바로 통신문입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을 나누는 메일이라든가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류, 상업송장, 그리고 보험서류, 운송서류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무역의 법리가 되겠죠. 자, 국제협약이라든가 규칙을 포함한다. 반드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자, 이런 정도를 정리 안 하시고 그냥 1페이지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큰 그림을 못 그리시기 때문에 자, 다 자신이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어느의 위치에 있는지 자, 우리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 수업의 어떤 취지이자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신은요. 자, 통신문인데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2교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요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공책에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네,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2차를 대비해서 이렇게 쓰는 연습도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네, 개념 정리하시면서 중요한 어휘라든가 자, 이러한 어떤 큰 범위를 나타내는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자,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몇 프로 출제된다? 매년? 네, 70%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서신이라든가 서류는 자, 비교적 3번에 비해서는 쉬운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3번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3번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3번부터 시작하고 제가 요거 하고 이렇게 1번, 2번 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무역의 법리 예, 들어가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국제무역의 법리의 이해를 공책에다가 한번 쓰시고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각 세계 각국은요, 자, 자국의 국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같이 세분화된 법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자, 우리 한국처럼 자, 퉁쳐서 두 개, 크게 큰 덩어리로 두 개, 민법, 상법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무역거래라는 것이 이국 간에 소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 당해 거래에 사용되는 법의 문제가, 즉 준거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가령 휴대폰을 수출하는 수출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50개국에 제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국의 국내법, 50개국의 국내법을 당해 거래에 자, 적용하기로 계약을 치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제가 당해 거래에서 우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에 대비해서 제가 미국 법부터 해서 아프리카 법까지 해서 50개국의 법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역 어떤 업무를 하지 못하고 법 공부만 하게 되는 그런 모순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우리 무역거래의 당해 준거법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 없이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의 공백 상태도 안정성이 떨어지죠. 네.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야 하지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는 자, 어떠한 통일화된 법을 만들려는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통일화된 하나의 법. 자, 모든 거래, 모든 지역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법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과거부터 쭉 있어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국제무역거래에서 특정국의 준거법이 국내법이 준거법, 당해거래, 중개법으로 사용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의 공백에 따르는 불확실성, 그렇죠? 안정성, 자, 우리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국내 거래의 국제성을 반영한 통일적인 국제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을 초월한 모든 거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법과 통일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제정을 하려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기술해 보시고요. 네.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국제 어떤 거래에서의 통일화된 어떤 법리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준거법을 통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보다 첫 번째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 두 번째 규칙으로 통일하는 방법.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 두 번째 규칙으로 통일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 협약으로서 통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약은 법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자, 모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델법.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만 해놓으세요. 자,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자, 협약과 모델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약을 이용하는 것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자, 협약. 우리 CISG라는 걸 자, 2교시 때 배우셨잖아요. CISG.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비엔나 협약이라는 겁니다. 비엔나 협약. 그리고 CISG는 뭐였다? 자, 국제 물품 매매법. 국제적으로 통일된 유엔에서 조정한 통일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협약이라는 경우는 자, 최약국이 되면 적용이 됩니다. 최약국. 자, 즉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CISG를 자, 최약국으로서 지금 우리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해 거래에서 자, 사용이 됩니다. 이 법으로서 위치로. 자, 두 번째는 우리 국내법의 일부 수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쓰세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국내법에 수용하는 케이스. 자, 요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 목차를. 자, 통일화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법으로서 통일하는 방법, 그리고 규칙으로서 통일하는 방법. 우리 법에서도, 관세법에서도요, 여러분, 관세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비중이라는 걸 봤을 때, 이 법으로서 통일하는 것. 자, 이게 좀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협약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법은 모델법으로서 통일하는 방법이 있다. 협약은 바로 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요 목차는 여러분 이렇게 묶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다가 필기하십시오. 법부터 해서 자, 들어가겠습니다. 법부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 법으로서 통일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제협약으로서 통일하는 방법이 있다. 이 국제협약,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컨벤션이라고 하죠. 컨벤션. 이 컨벤션이라는 용어 좀 기억하시고 이게 협약이라는 뜻인데 대부분 유엔에서 제정합니다. 유엔. 우리 유엔 산하기관인 자, 국제무역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운시트랄. 그곳에서 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법도 아무나 제정할 수 없죠. 전문성을 가진 국회,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약이라는 것도 유엔 산하기관에서 제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협약이 법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 최약국이 자, 우리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CISG를 공부하셨습니다. CISG가 다른 말로 보다 꼭 기억하세요. 비엔나 협약이죠. 비엔나 협약. 자, 협약이라는 용어를 썼죠. 자, 이 명칭이 두 개입니다. CISG와 비엔나는 같은 말입니다. 비엔나 협약인데, 자, 요 녀석은 우리 관세사 시험의 3대 소스라고 했습니다. 매년 6문제에서 7문제가량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법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1조부터 끝까지. 자,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A라는 자가, 자, 우리 한국 내에 있는 B라는 자와 거래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래죠, 여러분? 이 거래는 국내 거래죠. 이 거래는 국내 거래가 되겠습니다. 국내 거래죠. 국내 거래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여러분? 네, 당연히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법이 적용되겠죠. 자,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전혀. 자, 그런데 이 A라는 자가 C라는 미국에 있는 어떤 거래처와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거래에서 적용되어야 할 법이 있겠지 않습니까? 준거법. 근데 우리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두 CISG 체약국입니다. 한국은요, 2005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이 CISG가. 80년에 제정된 이 비엔나 협약은요, 네,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 가장 성공한 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체약국이고 한국도 체약국입니다. 그래서 당해 거래에는 자동적으로 어떤 법이, 이 국제거래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된다? 네, 여기서는 바로 CISG가 적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국내 거래에서는 국내법, 국내 상법이 적용되고, 국제 거래에서는 체약국이라면, 미국과 같은 체약국이라면 CISG가 적용되는 법의 이중적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네. 이렇게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자격을 가질 때, 자, 법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비엔나 협약 8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미중러 모두 자,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05년에 가입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도 2007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입되어 있죠. 그런데 영국은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물품 매매법에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자국에 영국의 물품 매매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직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당해 미중러와 거래를 하게 되면, 자, 70개국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 첫 번째, 체약국으로서 통일하는 것. 협약을, 그렇죠, 컨벤션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목차를 잘 기억하세요.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내법으로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방법. 자, 협약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HS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2차 때 배우실 건데요. 우리 품목 분류할 때 HS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세사의 가장 독보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HS 같은 경우에도요, WCO라는 세계 관세 이사회에서 제정한 협약입니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협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세법에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 관세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여러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관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4대 요건으로서. 그럼 관세율은 어디에 계기가 되어 있다? 바로 HS의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HS는 우리 협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HS를 우리 그런 용도로 일부 수용을 한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요거 꼭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법으로서 통일하는 방법 첫 번째, 협약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모델법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첫 번째, 협약으로 통일하는 방법. 근데 그 협약으로 통일하는 방법 안에도 뭐가 있다? 여러분, 체약국 요건을 갖추는 경우. 두 번째, HS처럼 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세법에서 일부 수용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규칙 얘기 아닙니다. 법으로 통일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법으로 통일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모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법. 모델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방금 CISG라는 걸 보셨잖아요. 이 CISG, 가장 성공적인 통일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자, 채약국 수도 70개국이고요. 우리 협약이 제정이 돼서 이 협약이 특정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건이 뭐냐면 바로 채약국의 수를 자, 채우는 겁니다. 뭐 20개국이다 혹은 30개국이다. 자, 이런 수를 채우지 못하면 이 협약은 사문화됩니다.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도 써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채약국 수가 중요할 텐데, 자, 세계는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약이라는 것이 특정 영역에 유리하게 제정이 된다면 그 반대편 쪽에서는 그걸 외면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협약은 협약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문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런 협약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델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모델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 보세요. 유엔에서 모델법을 하나 만들어 놉니다. 그냥 모델입니다. 어떤 법을 제정해 놓고 각국에서 이 모델법에 대해서 자, 자신의 국내법을 만드는 경우에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참고하고, 네, 참고하게 됩니다. 여러 각국에서. 그러면 일정 부분 통일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협약의 어떤 어려움, 그 효력 발생으로서의 그 어려움을 자, 일정 부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모델법입니다. 특정한 법을 제정해 놓고 각국에서 국내법 제정 시 활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일정 부분 통일되는 효과를 거둔다. 이게 바로 모델법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모델법이라는 것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각국에는 오랜 기간 틀에 잡힌 어떤 자국의 국내법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또 유럽 각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또 고의적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모델법이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없는 곳, 그렇죠? 없는 곳 또는 신생법에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전자상거래법입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모델법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통일화된 필요성이 있었다. 우리 무역거래에서 이국 간에 소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 경우에 법으로서 통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뭐였다? 첫 번째, 협약으로 통일하는 방법. 두 번째, 모델법으로 통일하는 방법. 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협약으로서 통일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채약국 요건을 채우는 경우. 그렇죠. 우리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는 CISG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채약국 요건. 두 번째가 뭐다? 네. 국내법의 일부 수용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HS라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다? 모델법이다. 모델법은 뭐다? 네. 협약이 채약국 수를 채우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새롭게 모색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한계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제대로 된 관세사 공부입니다. 자, 남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공부를 하시다가 법이라는 용어와 규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2차가 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거를 자, 혼동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자, 그것들은 분명히 자, 저희가 정리해 드렸고요. 제 수강생이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으로서 통일하는 방법을 마무리 짓고요. 규칙으로서 통일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규칙. 자, 규칙은요. 보세요. 대부분 어디서 제정한다? ICC. 자,
국제상업회의소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하세요. ICC라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 그래서 이 ICC에 제정한 건 법보다 비중이 좀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자,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는 뭐가 있다? 인코텀즈가 있다. 인코텀즈. 그리고 UCP가 있다. 이 ICC에서 인코텀즈 뭐였죠? 여러분 정형거래 조건 해석을 위한 통일규칙이었죠.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룰스죠. 룰스. 네. 자, 그리고 UCP는 뭐였다?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좀 필기도 하시고요. 신용장 통일규칙이다. 신용장 통일규칙. 꼭 기억하세요. UCP. 신용장. 우리 결제에서 사용되는, 자, 2교시 때 언급해드렸습니다.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장에 관련된 거래의 규정입니다. 네. 그리고 URC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도 결제에서 사용되는 추심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추심에 적용되는 추심 통일 규칙입니다. 전부 다 규칙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ICC 민간단체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룰스하고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왜 나눴냐면요. 이 ICC 민간단체가 만든 룰스와 방금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 모델법이라든가 유엔에서 정한 이 컨벤션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은 뭐다? 네,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법에 위치해 있는 것들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최약국이라면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해 거래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말한 이 규칙들은요. 인코텀즈, UCP, URC 자, 세 개 3자 공통입니다. 자, 이러한 규칙들이 우리 당의 무역거래, 이번 거래에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자, 계약서에 명시적인 준거문헌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거래에서 UCP 2010을 사용하겠다. 또는 죄송합니다. 인코텀즈 2010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UCP 600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이런 문구를요,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네. 아셨죠? 자, 그렇지 않으면 자, 이게 법으로서, 규칙으로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법에 위치해 있는 것들은 자, 체역국 요건이 갖추어지면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나 규칙이라는 것은 사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적 준거 문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코텀즈라든가 UCP 같은 경우는요, 국제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는 비중 높은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거 문헌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 소송이 있는 경우에 자, 우리 재판에서 준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비중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준거 문헌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정리가 다 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일화하는 방법. 왜 통일화한다? 네, 당해 거래에서 준거법이 특정국의 국내법으로 됐을 때 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자, 우리 그것에 대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아예 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 그 공백에 따른 어떤 불안전성 그런 것 때문에 통일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일화의 움직임은 두 가지 뭐다? 항상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압축적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법의 위치로 통일하는 것과 규칙으로서 통일하는 것이 있었다.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법으로 통일하는 경우는 두 가지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체약국 요건을 채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자, 모델법이었습니다. 모델법. 기억나시죠? 자, 체약국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었죠. 체약국 경우에는. 자, 우리 협약이죠, 협약. 죄송합니다. 협약으로 통일하는 방법. 협약을 통일하면 첫 번째, 체약국으로 통일한다. 그 다음에 국내법 일부 수용한다. 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칙이 당해 거래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 인코텀즈라든가 UCP라든가 URC가 사용되겠다라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계약서의 준거 문헌이 필요하다. 자, 법에 위치해 있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정확하게
규칙의 경우에는 준거문은 필요하다.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분들. 우리 3대 소스 뭐 있었죠? 관세사 시험에 3대 소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세 가지 법리. 첫 번째가 CISG. 자, 이게 비엔나죠.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UCP.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인코텀즈.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개가,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이번에, 자, 우리 3대 협약 다 공부했다. 뭐, 3대 뭐 통일법 다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법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비엔나밖에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 양자는 뭐다? 이건 규칙이다. 이건 규칙이다. 요건 뭐다? 법이다. 통일사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법. 이 사법이라는 얘기가 우리 뭐 형법에서 말하는 그런 사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우리 국제 간의 상거래, 사인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그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에 위치해 있는 것은 뭐다? CISG, 비엔나 협약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은 말씀드린 대로 준거문헌이 필요하다. UCP를 사용하겠음 또는 인코텀즈를 사용하겠음 이렇게요. 자, 정리가 확실히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통신문 이제 통신문과 무역 서류를 살펴보실 텐데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신 설명드리기 전에 자 보세요. 우리 독일에 있는 어떤 거래처와 한국에 있는 자, 사람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거래를 하게 될 때 잘 보세요. 이 양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매 계약.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독일에서 지금 독일 내에서 적용되는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독일 내에는 독일 법역이 있습니다. 독일 법역. 자, 독일에서 적용되는 법역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요. 한국에서 적용되는 한국 법역입니다. 여기는. 자,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을 자, 뭐라고 하냐면요. 통일사법이라고 합니다. 통일사법.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관계를 자, 우리 서배사법 또는 서배사법 관계. 그래서 적용되는 법이 자, 통일사법, 뭐 국제사법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제사법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사법이라는 말이 여러분 공법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공법은 공익에 관련된 어떤 규정을 담은 거죠. 행정법 같은 것. 그러니까 사법, 사인 간의 거래에 관련된 규정들을 담은 게 바로 통일사법입니다. 자, 이 둘은 통일사법 관계입니다. 자, 독일에 있는 A와 한국에 있는 B가 거래하면 이 둘 간에는 자, 우리 서배적 사법 관계라고 하고 그 사이에 규율되는 법이 국제사법관계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런 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잘 정리하겠습니다. 국제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 지금 방금 배우셨어요. 뭐죠? 통일, 법으로서 통일하는 것. 그것을 통일, 이제 사법이라고 합니다. 통일사법. 자, 통일사법. 이건 통칭하는 얘기고요. 통일사법. 두 번째가 뭐냐면요. 통일 규칙이라고 합니다. 통일 규칙.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뭐, 인코텀즈라든가 UCP 이런 것들. 자, 또 어떤 것들이 적용될까요? 자,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는 통일사법, 통일규칙 이외에 여러분 국제적으로 자, 통용되고 있는 자, 상관습도 적용이 됩니다. 상관습 쪽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요? 우리 보험 있잖아요. 우리 3대 서류에 해당하는 보험. 보험 뒤에 보면 약관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관.
약관이 이들의 관계를 기율합니다. 약관, 보험의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2교시에 MIA라는 거 보셨죠? MIA라는 것은 우리 영국의 보험법입니다. 그리고 또 CISG 외에 영국의 물품의 매매법, 영국 물품 매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SGA라는. 그래서 SGA, 영국의 물품 매매법이라든가 보험에 관련된 자, MIA 이런 것들은요. 자, 국내법입니다. 특정 국가의 국내법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법관계 아셨죠? 자,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통일사법, 통일규칙, 그리고 상관습, 약관, 뭐 국내법.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법의 위치에 있는 것과 규칙의 위치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자, 이들의 섭외적 사법관계를 기율하는 것 이외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들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자 보세요. 독일에서 자 벤츠 자동차를 수입합니다. 한국 사람이. 근데 이 한국 사람이 그럽니다. 아, 이번에 우리 당의 거래에서 나는 관세를 좀 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관세 안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한국 법역에서 강행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강행 규정. 자, 그것이 무엇이다? 한국 법역 내에서 존재하는 강행 규정. 반드시 거스를 수 없는 것들.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내법인데요. 국내법에서 지켜야 할 강행법.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관세법이겠죠? 관세법. 관세를 내야만 합니다. 반드시. 벤츠 자동차를 한국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반드시 자, 내야 되겠죠. 두 번째, 무역에 관한 일반법. 자, 뭐가 있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자, 우리 세관장 확인 대상 같은 것들이 우리 대외무역법을 통해서 자, 우리 반드시 자, 지켜져야 될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우리 또 결제와 관련해서 이럴 수 있죠. 현금으로 007 가방에 넣어서 서로 갖다 주면 됩니까? 제가 벤츠를 구입하고 제 벤츠 가격에 대해서 자, 독일 사람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자료가 남게끔 거래를 하셔야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뭐다? 외국환 거래법. 자,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써드린 이유는 이 강행 국내법, 강행 규정이 자, 이 통일사법 규칙하고 충돌이 되면 누가 우선이다? 네. 당연히 강행 규정 우선입니다. 관세를 안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합니다. 식품 수입하는데 당해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런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다? 식검 등을 받아야 되는 식검. 이제 자, 식검. 우리 식품 검역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더 우선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당의 사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자, 이런 통일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강행 규정이 있으면 독일 내에도 동일의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독일 A 업자가 지켜야 하는 자, 그런 것들을 자,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반드시 강행 규정이 이 사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지금 정리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무역영어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첫 번째, 통신문. 두 번째 뭐다? 두 번째, 네. 서류. 세 번째, 이렇게 법리적인 부분까지 자,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선제적으로 법리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드렸습니다. 법과 규칙을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CISG, 3대 소수 중에 CISG만 법에 해당하고 UCP 그리고 인코텀즈는 보다시피 규칙. 자, 민간단체에서 말한 규칙입니다. 중거문헌이 필요한. 그렇게 기억하시면 완벽하십니다. 네. 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무역 서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성 요소.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이것도요,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시죠. 네. 교재 있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시는 것이 네, 2차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 머리에 이렇게 기억하는데도 좋고요.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역 서신은 이제 한두 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의사 전달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편지를 사용했죠. 편지. 네, 우리 공부는 편지로 합니다. 편지에 있는 양식을 공부하시면 나머지 것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편지 쓰지 않고 팩스나 이메일을 쓰겠죠. 네, 이건 전통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전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좀 알아두세요. 자, 과거에 쓰던 것이지만. 자, A라는 업자와 B라는 업자가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체국에 갑니다. 우체국. 우체국 가서, 자, 여기서 상대국 우체국으로 전보를 보내는 거죠. 전보문을 갖고 가서 우체국에서 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집배원이 갖다 주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는 쓰이지가 않겠다. 자, 그리고 여기 텔렉스. 텔렉스는요, 과거에 회사마다 텔렉스 넘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글자 수당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텔렉스 같은, 이건 이제 전보에 대한 얘기였고요. 텔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 수당 비용이 조금씩 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했다? 약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에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약어표를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적이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씁니다. 네, 요렇게. 모음 빼고 이게 선적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달을 표기할 때도 옥터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글자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뭘 사용한다? 팩스나 이메일. 자, 전신수단으로서 가장 신속하게 최근에 이용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편지나 의사소통에 나오는 용어들, 표현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서신의 원칙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무역영어의 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무역영어의 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인 무역 절차가 나오는데 이건 2교시 때 같이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순서가 조금 달라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무책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용어들도 있고요. 그러나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당황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필기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2번에 계약 관점에서의 무역 절차의 요소 나오죠. 이것도요, 제가 2교시 때 보여드린 그림을 이제 옆으로 누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고, 넘기시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무역 서신이 나오죠. 무역 서신. 그리고 2교시 때 우리 그 위에 있는 자, 우리 기본 당사자의 명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무역 서신. 무역 서신의 원칙은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가지로 표현하는 교재도 있고요. 5가지 표현하는 교재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클리어니스. 자, 명확성. 자, 예를 들어서 이 confusing 이건 혼란을 준다는 얘기고 클리어는 명확하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너는 자, 우리 최근 주문 너의 최근 주문. 우리는 너의 최근 주문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도대체 이 최근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합니다. 도대체 최근이 언제부터 언제를 말하는 건지 사람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명확하게 쓴 것을 보시면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당신의 주문. 이게 주문 넘버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주문 넘버도 있고 날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수량이라든가 자, 어떤 제품인지 가죽 핸드백이라고 900피스라고 이렇게 날짜랑 자, 주문 번호까지 해서 명시해줘야 그 서신으로서의 재기능을 한다는 말이죠. 자,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명확성. 자, 영어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클리어니스. 이 한국말로 바뀌거든요. 이 명확성, 클리어니스. 다른 말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불투명한 말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시하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우리 명료성, 정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자 이걸 보세요. 이건 문법적으로 자 잘못된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법 문제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섬유입니다. as well as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죠. 그래서 레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배송되었습니다. 자, 어떤 상태로? in damaged conditions. 그래서 손상된 상태로 배송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 쓰인 겁니다. 자, 차이점이 어디다? 여기 was가 were과 다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영어적인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토익 토플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표현 아시죠?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자, 그럼 이 무슨 뜻이다?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입니다. 적어보실게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는 나에게 자 옷뿐만이 아니라 신발도 사주셨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옷도 사주시고 신발도 사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과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as well as입니다. as well as. 근데 as well as랑 같은데 조심할 것은 이 not only A but also B가 as well as로 바뀌면 B가 먼저 나옵니다. B가. 그리고 A가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돼서 위치를 달리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B가 나오고 A가 뒤로 간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토익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러나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은 우리 not only 자 우리 원래의 모습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까지. 아셨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떤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냐면 이들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온 겁니다. 동사가 나오면 도대체 누구를 주어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잘못 쓴 글은 자 A와 B 두 개의 복수 주어로 봐서 월로 지금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죠. 자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 원어민들이 봤을 때는 자 어떤 이러한 정확성에 불비가 있다 하면 그 전문성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주어로 보시면 안 되고 이런 거에 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상관접속사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B가 주어가 됩니다. B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B에 일치시킨다. 쓸게요 제가. B에 일치시킨다. 자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B에 일치시킨다. 그래서 여기선 B가 뭐다? 패브릭이다. 패브릭에다가 맞춰주셔서 단수에 was를 쓰는 것이 자 맞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다소 어렵죠. 네, 이런 것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게 상관접수사가 또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either A or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ither A or B. 뜻이 뭐죠? A 또는 B입니다. 시작. A 또는 B. 이렇게 되는데 A 또는 B인데 여기서도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이 동사는 어디다 맞춘다 여러분? 네, B에다 맞추게 됩니다. 요 B에다가 요 녀석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요 녀석이 아셨죠? 자, either A or B도 B에다가 맞춘다. 자,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험이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나왔는데 이 위치가 크로스됐다라는 거 조금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필기가 되셨으면 제가 이 두 번째 관련해서 문제 한 번만 더 내드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as well as I am rich.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m을 잘 보세요. 자 맞았습니까 여러분? I 다음에 am 나온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as well as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는 어디다 맞춘다? he에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m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is가 되는 아주 특이한 문제입니다. 자, 그걸 지금 여기 교재에 수록을 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네. 아하, 상관접속사는 B에다 일치시키는구나. 이런 문법적인 사항도 정확하게 써야 자, 전문성에, 어떤 신뢰성에 자, 우리 확보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결성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답답하잖아요. 위에 말도 많고. 자,
워디 하면 말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 많게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자, 정확하게, 짧게, 간략하게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는, 자, 기쁠 겁니다. 보낸다면, 보내서 기쁠 겁니다. 자, 당신에게, 우리의, 자, 소책자가 되겠죠? 기계류에 대한 소책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as requested 하면은, 요청하신 대로, 이런 뜻입니다. 써놓으세요. 요청하신 대로. 이 전체 내용이 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귀사에서 요청한 대로 우리가 소책자, 기계류에 대한 소책자를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예의성이라고 있습니다. 예의성은 우리 거래 상대방과 상호 우호적인 자, 어떤 예의를 갖추어서 문장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I want to 썼잖아요. I want to visit 했습니다. 우리 무역서신에서는요, want to라고 쓰지 않습니다. want to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격 없이 쓰는 거죠. 격 없이. 나는 원한다. 이건 좀 그렇죠. 무리가 합니다. 이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want to보다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2번 보세요. 명령 쪽보다는 명령하는 것보다는 우주, 쿠주. 대표적이죠.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정중한 표현 중에 하나인 우주나 쿠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3번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자 상대방을 주어로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이유를 표현함으로써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이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무역 서신에서 어떤 특정한 문구를 자, 잘 작성하십니다.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은 보면. 그래서 충분히 훈련도 되게 계시고요. 충분히 신경 쓰고 계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세사가 되시면 자, 이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조언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 자, 가감없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서에서 또는 통신문에서. 그리고 4번 보세요. 자, 수동태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예의를 지키는 표현이다. 자, 바로 밑에 문장 보시면 You are requested. 너는 요청받았어. 너는 요청받았어. 이러면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던지는 말이고요. 두 번째, better한 부분 보세요. Your prompt answer. 자, 사물이 지금 주어가 됐잖아요. 거기 써보세요. 두 번째 줄에. 사물 주어죠. 너의 신속한 답변에 대해서 would be highly. 자, 매우 appreciated. 고마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줄처럼 너는 요구돼 지금 you are requested. 주어를 지금 사람으로 해서 너는 지금 요구된다. to answer, 대답하는 것이. 자, 우리 실패 없이, 절대로 실패 없이 immediately, 즉시 지금 대답하는 것이 지금 요청될 거야. 이렇게 하면 조금 당혹스럽죠, 상대방이. 예의에 차지 않은 어떤 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두 번째처럼 자, 주어를 사물로 해서 your prompt answer, 너의 신속한 답변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곡해서 이제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우리 무역서신의 원칙을 지금 살펴봤고요. 자, 뒤에 또 5번 보시면요. 캐릭터. 자, 여기서 완전성이라고 했죠. 완전성.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요. 그 첫 번째. 거기 한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무역서신은 작성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서신이 되어야 한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완전하고 질서정연하여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이페스 코리아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네, 뭐 아주 구성도 좋고요. 내용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 상이하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5번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상식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poor. 자, 안 좋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shipment. 선적이 will be made. 만들어질 겁니다. in due course. 자, 그 부분에다가 한번 자, 형광펜 한번 칠하시죠. in due course. 자, 안 좋은 문장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지금 있는 겁니다. in due course는 무슨 뜻이다? in due course는 예정대로, 수순대로 이런 뜻입니다. in due course. 자, 꼭 외우세요. 예정대로, 수순대로 이런 뜻입니다. 예정대로, 수순대로. 그래서 선적이 뭐 예정대로, 수순대로 어떻게 된다?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예정대로 수순대로라는 것이 너무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1번 항목과 조금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5번 항목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따라서는. 자, 컴플릿 보십시오.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이죠. 어떤 주문? 명확하게 실크 구스. 뭐다? 자, 실크 제품입니다. 구스는. 실크 제품에 대한 당신의 주문이 will be shipped. 자, 선적될 것입니다. 자, 언제? 이달 말에. 이런 얘기죠. 이달 말에. 그래서 명확하게, 완전하게 자신의 의도를 뚜렷하게 자, 우리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sales letter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 우리 AIDA의 원칙.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네, 참고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 주의한 기, attention. 시작하는 문단은 한두 문장으로 하고, 간략하고 매력적으로 인사를 보내거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친근감으로 주의를 환기한다. 뭐 이런 얘기 참고만 하십시오.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서신을 쓰실 때, 영문 서신을 쓰실 때 참고하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interest, 그래서 관심을 유발한다. 흥미를 줄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자, 그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그 다음에 desire, 욕구의 창출. 그래서 논증 및 입증을 위해서는 자, 사실과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액션, 구매 행동을 자극한다. 힘 있는 표현을 통한 보이지 않는 명령을 제시한다. 뭐 할인이라든가 어떤 보상책 같은 것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잠깐 쉬시고 그 다음 교시에서 무역서신의 기본 요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